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경제 세 번째 시간이다. 마지막 시간, 경제 마지막 시간 조선 후기. 자, 먼저 255쪽에서 조선 후기 상업 2.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상업에 대해서만 한다면 다시 항상 15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17세기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상업에 대해서 한다면 저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는 어쨌든 상공업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다. 상품 유통 경제가 발달한다. 상업 발전. 따라서 상업자본의 축적. 그래서 독점적 도매상인이 뭐가 나온다? 도고가 나온다. 그래서 도고라는 개념 반드시 알아두시고, 도고. 그래서 도고의 출현.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도고의 출현으로 인해서 무슨 폐단도 나타난다? 매점, 매석의 폐단도 나타난다. 이렇게. 그런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상행위를 주도했던 상인, 특히 활동이 활발했던 상인들은 누구다? 공인이다. 공인과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조선 후기라는 소리지. 그리고 요 공인은 정리를 해두시고, 자, 공인은 대덕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상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주문과 공가를 받고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납품업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니까 도고상업 발달에도 기여한다. 도고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17세기를 주도했다면 18세기 이후에는 사상들. 조선 후기에는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상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18세기 이후를 주도했다. 이들은 대부분 도성 주변에서도 칠패, 송파, 이현, 종로, 그 다음에 지방, 개성, 평양 등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그 다음에 내륙의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결론은 뭐가 성행했다? 난전이 성행했다. 난전이 성행했다. 이현, 칠패, 종로. 그래서 이현, 칠패, 종로, 송파 이런 동네가 나오면 아, 이거 조선 후기 난전이구나. 그래서 난전이 성행했다. 그래서 비시전 상인과 시전 상인 간의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더 뭉치는 거지. 도중이라는 조합을 만들고 금난전권을 획득하였으나 난전을 직접 단속하는 권한. 그러나 결국은 무슨 정책으로? 신해통공. 이 중요한 정책이죠. 정조 때 최재공의 건의로 신해통공 정책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철폐됐다. 의미까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 자, 오늘 하실 부분은 조선 후기 상업 2 해가지고 사상들 255쪽 사상들을 봅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사상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거야. 근데 이 사상들은 물론 규모가 작은 상인들이 대다수일 거야. 그러나 그 중에서 좀 거대 자본을 형성했던 사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사상들의 활동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 사상의 종류, 개성의 송상, 그 다음에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객주하고 여각, 객주와 여각, 그 다음에 의주의 만상,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요 상인들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활동이 활발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다. 사상들, 그리고 활동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놔. 자, 그리고 줄만 치시면 돼. 개성의 송상은 당연히 어디를 중심으로? 개성. 그래서 개성상인이라고도 한다. 인삼줄. 그리고 읽어. 인삼을 주로. 인삼 나오면 무조건 개성상인으로 가는 거야. 인삼을 주로 재배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방줄.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송자 들어갔으니까 송상이겠죠. 이건 특별히 외울 것도 없지.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고출천하. 자, 그래서 결론은 인삼을 매개로 주로 무역에 종사했다는 거야.
인삼을 매개로 무역에 종사했다. 특히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그래서 인삼, 송방, 중개무역 요 세 개 하면 개성상인으로 가시는 거야. 그다음에 경강상인, 강상. 자, 선상의 일종으로 선상의 일종 줄. 선상에다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데 선상이라는 애들은 배를 이용해서 주로 운송 판매야. 선상에다 연필로 쓰세요. 주로 운송 판매. 배를 이용해서 배 운송 판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를 이용해서 배에다 물건을 싣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애들. 그래서 이걸 선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 선상의 일종이라는 거야. 누가? 경강상인. 그렇다면 경강상인도 당연히 배를 이용해서 주로 운송 판매업에 종사하겠지라는 거지. 자, 그래서 줄 쳐놓으시면 돼. 한강.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한강. 그래서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거야. 강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한강. 주로 세고군반, 미국 어물 운송 판매 줄. 선박 건조 줄. 자, 그래서 경강상인은 선상의 일종으로 주로 배를 이용해서 운송 판매, 따라서 조선시대 세곡을 운반한다거나 미국 어물, 소금 등을 주로 운송 판매했다.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당연히 무엇 건조업까지 진출했다. 선박 건조업. 자, 그래서 어쨌든 배 나오면 경강상인으로 가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객주하고 여각. 객주하고 여각은 선상이 물화를 싣고 포구에 들어오면 포구 줄. 주로 상품의 매매 중개 줄. 부수적으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줄. 자, 그래서 이 객주나 객주나 여각은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어요.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지만 배가 들어오는 포구에서 주로 활동했다 해서 포구. 그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뭐 물건의 매매를 중개업이지 뭐. 주로는 물건의 매매 중개. 기타 부수적으로 뭐까지 했다? 운송, 숙박, 금융, 보관 등. 그래서 문장 구조를 익히라고. 그러면 객주하고 여각으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의주의 만상. 의주는 평안북도거든. 그러니까 북쪽에 있겠지. 그래서 평북의주 줄. 중광우시, 책문우시 줄. 청상인가 사무역 줄. 자, 의주의 만상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주를 중심으로 청과 사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상들이니까 당연히 사무역이지. 공무역은 아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도 무역에 종사한다. 근데 사상이니까 사무역. 근데 특히 누구하고? 일본과 이러면 안 되겠지. 이거 외울 거지. 뭐 평북 의주니까 당연히 청과 가까우니까 청가하겠죠. 그래서 청가 행해졌던 사무역을 그렇게도 부르는 거야. 중광우시, 책문우시. 자, 그 다음에 동네 내상. 외관을 중심으로 동네 외관 줄. 동네는 부산.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외와 사무역 줄. 외와 사무역. 그래서 그걸 외관 후시라고 한다. 외관 후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거 잘 나온다고요. 송상은 다시 복수, 머리로 복수. 개성, 인삼, 송방,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경강상인, 선상의 일종. 그래서 주로 운송 판매. 그래서 세고군반, 미국 어물, 소금. 배니까 배를 이용하니까 선박 건조업. 객주하고 여각은 주로 포구. 주로 하는 일은 물건의 매매 중개. 기타 부수적으로 운송, 숙박, 보관, 금융. 의주의 만상, 의주라고 했으니까 평안북도 의주라고 했으니까 청과 사무역의 종사. 내상이라고 했으니까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 외와 사무역의 종사.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장시하고 포고상업 있죠?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시전상이 얘네들은 주로 한양에서의 상이라면 조선 후기에는 어디서도 상행위가 활성화되는 시기다? 지방에서도. 좀 나누자면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야. 근데 지방에서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디를 중심으로 상행위가 발달했다는 거야? 장시라는 거지. 그래서 장시 하나 정리해놓고, 조선 후기 장시 하나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포구란 말이야. 그래서 포구에서도 조선 후기에는 상행위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내륙의 장시, 그 다음에 포구에서 상행위를 정리하는 거야. 장시는 그런데 이때부터 나오는 거지. 15세기 말부터.
몇 세기 말부터? 15세기 말부터 장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 전에 하셨죠? 다시 복습하는 거야. 정부는 15세기에는 철저하게 통제를 했잖아.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는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대잖아. 그리고 통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15세기에는 허가받지 않고 장사하는 거가 활성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말에 지방 내륙을 중심으로 시장이 서기 시작하더라. 그게 이제 내륙의 장시 발생이지. 그러나 정부는 여러 차례 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는 뭐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더 이어져서 조선 후기에는 결국은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있는 거지. 전국적으로 시장이 확대돼 있다. 그렇게 이제 크게 이해하고 줄치면서 자 18세기 중엽. 그래서 18세기 중엽 가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 1000여 개 줄.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18세기 중엽 1000개 장시 말하는 거야. 줄 쳐놓고. 자 그다음에 근데 보통은 그 많은 시장 중에서 보통은 5일장, 일부는 상설시장아 줄. 그래서 요거 바뀌면 안 되겠지? 대부분은 5일장이고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해 가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는 전국적 유통망, 전국적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 그것도 줄만. 그래서 내륙의 장시, 내륙을 중심으로는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기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18세기 정도 가니까 어떻게? 1000여 개. 그리고 대부분은 5일장,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발전.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됐다. 그러면 장시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포구로 갑니다. 포구는 쉽게 말하면 항구야.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래서 무슨 포, 무슨 포, 무슨 포, 무슨 포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이거 포구구나 알아두셔야 돼. 이게 더 특징이야. 조선 후기에는 특히 포구에서의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다. 자, 그래서 포구. 아, 그 전에 거기 장시에서 활동한 상인들도 추천하세요. 객주, 여각, 거간, 중도화. 자, 그래서 포구를 낀 장시에서는 객주와 여각도 줄. 그 다음에 거래를 붙이는 줄. 그걸 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서울, 부근, 송파, 이연, 칠패 등 시장을 상대하는 중간 도매상 줄. 그걸 중도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객주하고 여각은 포구에도 있고 내륙의 큰 장시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객주하고 여각 하는 일은 비슷하겠죠. 뭐 객주 여각 사상등 할 때 정리해 놓으라 그랬지. 객주하고 여각은 주로 상품의 매매를 중개, 기타 부수적으로 운송, 숙박, 보관, 금융업까지 진출했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강꾼이 활약했다. 장시에서 거강꾼. 이거는 흥정을 붙이는 애라잖아. 자, 그 다음에 중앙의 도시를 중심으로 연결해서 중간도매상, 그러면 중도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장시의 상황이다. 그래서 객주여각, 거강꾼, 중도화가 활약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보부상. 자, 보부상은 줄치고 별표 쳐놓고. 이 중에서는 보부상이 제일 잘 나오겠지. 보부상. 확대되었다. 다시 확인하면 여기에는 주로 보부상이 일단 제일 잘 나온다고. 보부상들이 결국은 장시를 중심으로 물건을 유통시킨 대표적인 사람이고 기타 객주하고 여각도 있었다라는 거고 객주하고 여각. 그 다음에 흥정을 붙인 애들을 거강꾼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중간도매상을 뭐라고 그랬다? 중도화라고 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부상 정도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보부상은 보상하고 부상하고 합친 거야. 이건 전기부터 있었죠, 얘네들은요. 보찜장수, 우리말로 말하면 보찜장수, 등찜장수를 말하는 거야.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건데 안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애들은 보찜장수. 그걸 보상이야, 보상. 그 다음에 등찜장수는 대충 큰 물건들은 등에다 지고 다닌다고. 그걸 등찜장수라고 한다. 그걸 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찜장수, 등찜장수. 아, 이건 보부상이 말하는 거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키는 물품을 유통했다. 장날의 차이, 그거 좋잖아.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장시를 중심 줄. 보부상 단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장시가 이제 성행하니까 장날의 차이를 보통 5일장이라고 했으니까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주로 보부상을 말하는 겁니다. 조합으로는 뭐가 있다? 보부상단.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포구. 포구는 조선 후기에는 포구가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후기에는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 그거 일단 연필로 줄쳐놓고, 이곳이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특히 성장하는 시대다. 포구에서 거래 규모는 장시에서의 거래 규모를 능가. 그건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는 이제 내륙의 장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고, 또 포구를 중심으로 또 활성화되지만, 여기에서의 거래 규모보다 여기에서의 거래 규모가 커야 돼.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주로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지만, 여기는 배를 이용해서 하니까 대규모로 운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의 거래 규모가 여기의 거래 규모를 능가한다라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포구에서 활동한 상인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누구다? 줄쳐놔. 선상, 객주하고 여각. 그래서 포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인들을 물어보면 주로 어떤 애들이 여기서는 활약했다? 선상, 객주, 여각. 선상은 아까 경강상인 할 때 말씀드렸죠. 선상은 주로 포구를 중심으로 배를 이용해서 주로 물건을 운송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애들을 선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쇠곡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미곡, 어물, 소금 등을 운반하는 애들인데, 얘네들 중에서 거상으로 성장한 상인이 특히 경강상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한강을 중심으로 쇠곡 운반, 미곡, 어물, 소금 등을 운송 판매, 그 다음에 선박 건조까지 진출했다. 다시 복습시켜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객주 여각. 이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다. 객주 여각은 여기에도 있지만 주로 여기에서 활약하는 상인들인데, 주로는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기타 부수적으로는 숙박, 운송, 보관, 금융업계까지 진출했다. 그러면 객주하고 여각입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한번 가보세요. 포구상, 이거 사료지문 그 파트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사료지문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포구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동서남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배가 통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지금 배 얘기하잖아.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는 장사꾼. 이런 애들을 선상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법성포, 사진포, 포 나왔잖아. 빨리 알아들어야 돼. 빨리! 아, 이거 어디 말하는 거구나. 포구 말하는 거구나. 포구에서의 상거래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시기를 빨리 가야 된다고. 조선 후기.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포구에서의 상행위를 주도했던 상인들 물어보면 당연히 선상, 객주, 여각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장시의 성행. 일반 교육의 대부분은 여기 줄쳐놔. 여기. 일반 교육의 대부분 여기래. 당시 농업 생산력의 발달과 지주제의 확대로 인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발달했대. 삼남 지방에서는 재난과 기근으로 물자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에서 자연 발생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냐고. 장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상인들이 누가 있어? 보부상이 제일 잘 나오는 거고, 객주, 여간, 거간, 중도하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사료지문은 일단 읽으시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 시험 때는 시간이 잘 모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사료지문 읽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준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바로 그 대신 정확하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256쪽으로 갑시다. 자, 경제 마지막 파트. 자, 무역에 대해서 합니다. 무역. 조선 후기에는 모두 발달한다. 무역도 발달한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보통 전기에는 무역도 통제를 했단 말이야. 무역도 그래서 공무역 중심이었단 말이야. 공무역이 중심이었고 사무역은 원래 금지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 점차 통제력이 약화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미 이것도 16세기부터 공무역은 좀 침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이때부터 사무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는요, 공무역도 있고, 그렇다고 공무역은 아주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역도 발달했고 사무역도 발달했다.
공무역도 발달했다, 사무역도 발달했다. 그거.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도 발달, 사무역도 발달. 그런데 이 공무역과 함께 사무역도 발달했다 하면 이 시기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공통적으로 공무역과 사무역이 발달했다 하는 시기로 문제가 잘 나오는 시기가 세 시기가 있어.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 세 시기가 보통은 다 대부분 후기지, 후기. 후기에는 이제 질서가 어지럽혀지니까 결국은 사무역도 발달한 시대인데, 그래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만 가면 안 되고 신라 하대냐 아니면 고려 후기냐 아니면 조선 후기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다른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서 판단해야 돼.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을 이렇게 부른다고.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계시후시를 반드시 줄쳐놓고 그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다 그 자체를 알아라고. 계시무역,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는 무슨 무역과 무슨 무역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시가 붙은 거는 공무역을 말하는 거야. 계시가 붙으면 공무역, 그 다음에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다. 이 내용적으로 파악하면 공무역과 사무역도 발달했다. 이런 얘기인데, 공무역과 사무역이 함께 발달했다 이러면 어느 한 시기로 딱 특정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대, 신라 하대, 고려 후기,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특히 조선 후기의 공무역, 사무역을 이 단어를 쓴다고. 계시무역과 후시무역. 그래서 계시무역, 후시무역이 발달했다는 어느 시대만 맞다? 조선 후기라고 가야 된다. 조선 후기. 그래서 계시, 후시 그 단어 자체를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읽으시면 되지 뭐. 17세기 이후다? 그럼 조선 후기란 소리지.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다. 그래서 계시, 후시 줄. 계시무역은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적인 무역. 그 사무역이다. 두 번째. 자, 그래서 개념 정리해놓고 계시, 후시라는 단어 개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는 누구와 교류했느냐? 청과도 했고 일본과도 했다. 자, 청과는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했다. 비단, 약재, 문방구 등 줄. 그것도 비단, 약재, 문방구 등 줄. 그건 수입품. 은, 종이, 무명, 인삼 등 줄. 이거는 수출품이야. 그 다음에 압록강 부근의 중간계시 줄. 처음이야, 처음 줄. 그 다음에 함경도의 회령 경원계시 줄. 중광후시 줄. 책문후시 줄. 북간후시 줄. 그리고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읽어. 중간계시, 중광후시. 회령 경원계시, 책문이시, 책문후시, 북간후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어느 나라로 가야 된다? 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과의 무역과 관련이 있는 용어구나. 근데 이제 뒤에 계시가 붙으면 공무역이라고 알아듣고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이라고 알아들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중간계시도 있고 중간후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원 회령계시도 있고 책문후시도 있고 등등등등. 자, 그래서 그거 계속 열심히 읽으세요. 연필로 줄쳐놓고. 자, 그래서 딱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거 청과 어느 시대? 조선 후기. 왜? 계시, 후시가 붙었으니까 바로 조선 후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누구? 청과 행해졌던 공무역과 사무역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주로 아까 했지? 사상들, 사무역과 관련해서는 주로 누가 해당된다? 의주의 만상 줄. 의주의 만상이 주로 대중국 무역을 주도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의주의 만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으로 갑시다. 일본과의 무역은 뭐 대충 이렇게 크게 잡으면 일본과는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해줬지. 삼포 개항하고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지. 그래서 결국은 무역에 제한을 가하니까 16세기에는 외인들이 막 난을 일으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삼포 외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임신조약을 체결하고 교류재개. 그 다음에 사량진 외변. 그 다음에 정미조약을 체결하고 또 교류재개.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외변. 그 다음에는 조약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을묘외변을 계기로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다라는 거지. 임진왜란으로 교류가 단절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을묘외변을 계기로 교류가 단절돼 있다. 그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맞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럼 계속 단절된 상태에 있느냐? 교류를 재개하느냐? 교류를
제기한다. 그게 바로 뭐다? 기유약조. 기유약조 일단 줄. 이건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체결된 조약 맞죠? 그래서 기유약조 줄. 그리고 그 기유약조에다가 교류제계 밑에다 써. 부산포. 거의 동네라고 하면 돼. 부산포. 그 다음에 20척 백석 이렇게. 20척 백석. 그거 무슨 말이냐면 계해약조 머릿속으로 계해약조는 제한을 가한 거죠. 이때는 세견선 50척, 세삼이도 200석이야. 50척, 200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조작을 해놓는 거야. 순서 바로잡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0척, 200석 딱 나오는 순간 계해약조로 간다. 계해약조. 그리고 반으로 확 깎아봐. 그러면 뭐야? 25척, 100석이죠. 25척, 100석이 나오는 순간 임신조약으로 간다.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신조약. 그 다음에 기유약조는 거기서 5를 더 빼. 20척 100석으로 한다. 20척 100석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때는 부산포만 개항한다. 부산포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거야 지금. 그래서 부산포 20척 100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계율을 제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품 줄 쳐놓으세요. 가볍게. 인삼, 쌀, 무명 등, 은구리, 황후추 등. 그리고 이 일본과의 무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동네 외관 줄. 동네 외관. 그래서 주로 조선 후기에는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이 행해졌는데 외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공무역은 외관 개시라고 하는 거고 외관을 중심으로 행해진 사무역은 외관 후시라고 한다. 그러면 후심은 사무역이니까 사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야? 동네 내상줄. 동네 내상줄. 자, 그래서 이 사상들이 활동했는데 조선 후기에 여기서 주로 무역에 종사한 상인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의주의 만상, 청, 중국, 동네 내상, 일본, 외. 그래서 여기 나와야 되고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한 사람이 누구야? 경강, 아니야, 송상, 인삼을 매개로. 결국은 상인으로 따지면 송상은 만상과 내상을 끼고 중개무역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송상, 만상, 내상 또 나왔잖아. 결론은 송상, 만상, 내상. 그래서 의주의 만상은 청과 후시무역, 내상은 동네 외관 후시무역. 송은 만상과 송상은 그래서 송상은 개성상인은 만상과 내상을 통해 청과 일본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 돼. 자, 그래서 결론. 자, 조선 후기의 무역의 상황.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개시가 붙으면 공무역, 그 다음에 후시가 붙으면 사무역. 그 다음에 대중국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청과의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 사무역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면 외관 후시라는 소리고 그거는 뭐다? 내상. 그 다음에 만상과 내상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인삼 하면 개성의 송상. 그래서 그런 단어들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로 갑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뭐 조선 후기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서울 도성 주변에서도, 그 다음에 개성의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도, 지방의 내륙의 장시에서도, 배가 들락날락거리는 포구에서도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는데, 근데 국내 상업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상업도 발달하는데 그게 무역인 거지. 그래서 만상 밑에 내상 연결하는 송상.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다. 그래서 물건의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폐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부터 화폐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부터 성종 때 권원중벌을 최초로 해가지고 발행해서 조선 전기에도, 조선 전기에는 뭘 발행했지? 태종 때 저화, 그 다음에 세종 때 조선통보, 세조 때는 팔방통보 등. 그러나 결론은 다 뭐야? 발행은 했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에 활용되지는 못했단 말이야.
주로 일반적으로 거래에 사용된 것은 쌀이나 무명 등이 주로 거래에 활용됐다는 거지.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자급 중심의 농업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랬지. 근데 조선 후기는 안 그렇잖아. 농업도 물론 발달하는 시대지만 상공업도 엄청나게 발달하는 시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따라서 화폐의 필요성이 여겨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폐가 거래에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조선 후기에 발행된 화폐는 무슨 화폐가 나와야 된다? 상평통보, 그거 줄쳐놓으시고. 상평통보. 어느 때 처음 발행했다? 인조 때 처음 발행. 줄. 그래서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되기도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도 발행했다? 효종출.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발행했다? 숙종줄. 근데 이제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는 어떻게까지 됐다? 전국적으로 유통. 자, 그래서 보통 17세기 말, 18세기 이후에 가니까 화폐가 일반적으로 거래에 활용도 되더라는 거야. 조선 후기.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에는 상평통보가 발행됐고 일반적으로 거래에도 활용되는 시기 있다라고 결론을 내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화폐는 상평통보라고 하셔야 돼. 근데 주의하실 것은 숙종 때 이후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건 맞는데 숙종 때 처음 발행된 상평통보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 상평통보는 인조 때 처음 발행된 거니까. 그래서 처음 발행은 인조야.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화폐가 이제 사용되는 시대야. 그런데 이제 이 화폐가 이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전황이라는 거야. 전황줄. 한번 읽어보세요.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화폐가 부족한 전황. 그래서 동전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화폐가 부족. 거기 줄쳐놓으면 돼. 그걸 두 글자로 전황이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그건 무슨 소리냐면 화폐 발행이 돼서 일반적으로 거래에 활용되는 시대이긴 하나 돈이 잘 돌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조선 후기에 뭐 화폐 발행량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조선 후기에는 각 중앙관청, 정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오군영들 있죠. 오군영, 군사기관들, 오군영, 지방의 관아들. 그래서 너도 나도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거든. 왜? 주조차익,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은 화폐 발행량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오군영, 각 지방관청에서도 많이 발행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발행량이 많아.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돈이 돌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야. 그래서 결론, 화폐가 남아돈다, 화폐가 부족하다. 화폐가 부족, 그걸 뭐라 그런다? 전황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황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지. 화폐를 뭐보다는 교환보다는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 고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리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쌀이나 무명 등 현물만 돈인 줄 알았더니 조선 후기에 가니까 화폐도 돈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화폐만 갖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화폐도 돈인 거야. 자, 그래서 물건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교환 수단도 되지만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된다. 재산이구나 라는 인식이 강화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화폐를 돌리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축적을 한다는 거지. 축적. 그래서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발행량은 그렇게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나타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꾸 모으는 거지. 그래서 그 모아서 결국은 그걸로 다른 데다 이용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 나와야 되고 인조 때 처음 발행한 거 나와야 되고 전국적으로 유통된 시기는 숙종 때 이후라고 해야 되고 화폐가 제대로 돌지 않아 화폐가 부족한 현상인 전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야 되고 전황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화돼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뒤 밑에
전황 현상으로 인해서 뭐가 올라간다? 화폐의 가치가 상승. 그거 당연한 거야. 화폐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화폐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지. 돈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화폐의 가치는 결국은 이자거든. 자, 그래서 고리대 폐단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전황 현상은 화폐 부족 현상이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며, 따라서 고리대 폐단이 발생하게 됐다. 주의하실 것은 전황 현상으로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물건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황 현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이건 올바른 추측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라면 물건 값이 상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물건 값은 내려가야 정상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없었을까? 있긴 있어. 근데 전황 현상으로 인한 걸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상승했을 것이다는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됐을 것이다. 그런 올바른 추측이 아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고. 그래서 고리대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화폐가 사용되면서부터 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이익이라는 사람은 그럴 바에는 화폐를 없애자라는 내용을 건의한다. 제안한다. 그래서 이익의 패전론까지 줄쳐놓으세요. 이익의 패전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화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용화폐 등장출. 환엄 등 신용화폐가 점차 보급줄. 그래서 화폐 유통이 활발하다 보니까 동전뿐만 아니라 환엄 등 신용화폐가 사용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세기로 갑시다. 19세기는 따로 또 물어보기도 한다 그랬지? 거기다가 연필로 잠깐 개요하면 19세기에는 무슨 정치기지? 세도정치. 세도정치. 복습하는 거야. 세도정치. 세도정치기의 특징은 뭐야? 소수, 외척, 가문, 권력 독점. 맞지? 생각해도 되죠.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 김씨하고 풍영조 씨지. 그리고 이 세도 가문들이 어디를 장악하는 거야? 비변사 장악하지. 이품 이상의 고위 권력 독점하지. 그 다음에 호조와 선해청을 장악해서 재정 기반을 확보하지. 훈련도감 등 군영을 장악해서 군사적 기반을 확보했지. 그거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권력이 더 소수에 의해서 집적이 되니까 어떻게? 정치 기강은 해이해지고 왕실의 권위는 추락되고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거야. 뇌물이 많아지고. 그래서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과거제는 문란해지고 이런 현상 공부하셨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이 당시에 부정부패, 관리들의 수탈, 부정부패는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19세기의 상황이 안 좋은데 그중에서 요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삼정의 문란. 이건 수치제도를 말해. 수치제도. 19세기의 수치제도는 그렇게 부르는 거야. 삼정이라고. 삼정은 토지제도다, 수치제도다. 수치제도. 세금 걷는 거. 그래서 삼정. 근데 그 삼정이 문란해지는 거지 당연히. 관리들의 부정부패 수탈이 심해지면서. 그래서 삼정의 문란 성행 그 자체 줄. 몇 세기로 간다? 19세기. 삼정이란 뭘 말한다? 전정, 군정, 황곡. 그거 줄. 전정, 군정, 황곡 줄. 그걸 합쳐서 삼정이라고 하는 거야. 전정은 그냥 쉽게 말하면 토지세야. 토지세. 그 다음에 군정은 군포징수하는 거야. 군포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환곡은 원래 세금은 아니죠. 원래 춘대 춘합에 의한 빈민구제 제도란 말이에요. 이 환곡제도는. 근데 관리가 부패하다 보니까 이게 폐단으로 나타나는 거야.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환곡이야. 자, 그래서 결론. 19세기에는 삼정의 문란이 성행했습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환곡. 그래서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이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 뭡니다? 환곡의 문란이 가장 심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빨리 몇 세기로 가야 됩니다. 19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전정의 문란에서 그때 예를 들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예에다만 줄쳐놓고 한번 읽으세요. 연필로. 백지징세, 은결징세, 도결 이런 것들.
이건 무엇의 패단이다? 전정.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체, 강년체 이런 것들은 군정의 문란. 그 다음에 가장 패단이 심한 건 환곡인데 늑대, 반작, 허류, 반백, 분석 이런 것들은 환곡의 패단이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뜻을 조금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말고 그 종류 정도를 기억하시라고. 특히 군포, 군정의 패단 있죠. 그건 별표 쳐놓고 그 용어는 좀 더 알아놔.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진포, 마감체, 강년체. 이거는 군포징수하는 건데 군포징수의 패단이란 소리야. 군포를 낼 사람이 도망가면 친척한테 대신 물리는 걸 족징, 이웃한테 대신 물리는 건 인징. 원래 이 군포는 군역의 의무가 있는 애지. 애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6세에서 60세의 남자가 내는 거잖아. 그러면 어린애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15세 미만의 어린, 16세 이하, 15세 이하의 어린이한테도 군포를 매기는 거야. 부모한테 내라고 하는 거지. 그걸 황구첨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까지 매긴다. 그럼 백골징포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60세까지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의무기간이 있는다. 의무기간이 지나면 면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의무기간이 지난 노인한테도 매긴다. 그거를 강년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특히 요거 별표 쳐놓고 요 용어는 좀 더 알아두세요. 좀 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오면 몇 세기로 가는 거야? 19세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상업 있죠. 그래서 상업도 이 부분도 잘 나올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선의 경제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조선의 사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